네. 우리 최형록 AOK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강정구 선생님 입장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평화 또 뭐 생명 존중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체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세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새삼 우리 주체의 능력, 조직력 이 절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크스가 1870년도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 꼬미운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현재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다. 경제적으로. 문제는 이제 농자 계급의 의식과 조직이라는 뜻의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당시에 1870년대의 영국에 비하면 경제력만으로 보면 가령 남한이 그럼 빚지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자면 미국이 쇠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1월 6일 날 무장 폭도들의 의사당 증거라든지 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미국의 학생들이 교통사고보다 총기 사고로 더 많이 죽는다고 하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 푸드뱅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죠. 여하튼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구미의 자본주의가 인류의 미래상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시대의 과제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중국의 세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도 중국 내부에 있어서 사실은 뭐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되고 좌파 쪽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의 젊은이들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은 장점인이 들어서면서 3대 대표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업가들을 포함한 이른바 부르주아 계급도 공산당에 들어올 수 있는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서 구미의 부르주아와는 다른 맥락 속에 있지만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뿌리를 사실은 내려왔고 그래서 이러한 계급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인혜경 이사장님 중국에 있어서 맞아 인민의 참여와 관련된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사실 김정호 박사가 예전에도 말한 부분이 있지만은 얼마만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심화되는 계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네오막시스트들의 움직임 이들이 현재 보면은 국내에 소개된 왕후이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분산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모순점들과 어떤 시점에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중국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말하자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내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적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은 사회주의적인 기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국내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지금 최형록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호 박사, 우리 인혜 선생님, 강재우 선생님 각각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인혜 선생님은 아까 정치에 있어서 참여 수기 민주주의가 성숙된 중국이라고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는데 중국의 경제 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동시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박사는 공동 부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장점인보다는 지금 시진핑에 와가지고 조화사회도 부르짖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뭐 조치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전환제
지금, 약간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이제 발제를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방향에서 좀 크게 아주 좀 단순화를 시켜서 이해하면, 김장민 동지하고 나머지 이제 강정우 박사님 세 분하고는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김정민 동지를 제외한 세 분이 각각 관점은 다 특이하게 있지만 대체로 공통점이 이 세계 질서가 일정 정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김정민 동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재 체제가 일정 정도 변형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는 상태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이 국제 질서의 차원, 그러니까 정치적 국제 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에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김정일 동지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일정 정도 변경된 상태에서 유지될 거다라고 본다라면 나머지 세 분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과연 현재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반대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근거로 되는 세계 경제 체제의 변화, 내지는 축적 체제의 변화는 어떤 것에 기반해서 어떠한 변화에 기반해서 그런 그 새로운 일국 체제의 변화, 다국 체제의 변화로 모색해 볼 수 있는지 요거에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해주시고요. 김장민 박사도 이 미국이 약화되고 질서가 변화되는 것을 부정하는가요? 지금 미국 일국 패권이 상당한 기간 유지된다고 주장을 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정구 박사님을 비롯해서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판이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판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 그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라는 것들은 대단해서 쉽게 그렇게 뭐 이렇게 힘의 균형들이 무너지는 그런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린다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오늘 이제 그 토론의 제목이 전략 경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판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판을 지키고 판을 바꾸려는 그런 싸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런 어떤 그 판이 바뀌는 그 과도기에는 한반도는 굉장히 항상 그 위험에 처했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 미일 동맹에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그 전선들이 더욱더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결 구도로 간다는 게 매우 위험하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고 매우 위험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구도가 공고화되어 버리면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만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그 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반도 대한민국이 그 분쟁 속에 휘말릴 위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예, 네.
자, 이 정도로 질문 의견을 듣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의 응답,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록 선생님, 신재길 선생님, 신연배 선생님 세 분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영록 선생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나는 중국은 지금 현재의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행위 주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중국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계 지배 질서가 지금 35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중미 전략 경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미국의 패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제국주의의 종말을 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류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것을 진척시키는 끌고 나가는 행위 주체자로서의 중국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인정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뭐 지적을 하고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은도 이게 중국과 자본주의를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저쪽에 알리바이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독점 기업들이나 이 행포 이런 거를 알죠. 그래서 독점 자본의 독과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자본주의식으로 경제 행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정해 나가서 보다 사회주의의 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공동부유사회라든지 뭐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죠. 완결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추구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아니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완벽한 사회주의가 갑자기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접근하는 거죠. 최영록 선생님께서 이제 제기하신 그런 문제도 바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국 사회를 본다면은 아마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내경 선생님하고 김정호 선생님, 김장면 선생님 토론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이내경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쭉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중점에 두다 보면은 그 좀 세부적인 미시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미시적인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결합을 시킬 에너지는 없고요. 그 핵심적인 요인들의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비록 중간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이렇게 뭐 좀 퇴보 진보 옆으로 세는 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예. 윤혜경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보충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주의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 부분에 특히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중국에 관해서는 역사적 요소를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만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으로 봐서는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독도의 문제고 위안부의 문제이고 중국에게는 대만의 문제고 홍콩의 문제고 남중국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좀 역사적 요인을 중국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김정호 선생님은 그 내용을 잘 지적을 하셨죠. G2 사이의 단순 대결이 아니죠. 뭐 가장 큰 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구도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각도에서 보는 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개발도상국 브릭스를 대표를 한다든지 지구 질서의 패권 질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김정호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제 논문에 하나의 그 아주 그거 한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민 선생님은 좀 그렇네요. 이게 미국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 지연 결정론, 지리적 연계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정론적 분석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분석은 영역적인 추론에 주로 의존을 하는 것 같고 실정적인 분석이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구도하에서 어떤 실물 경제 생산이 거의 백지 상태인 미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형 결정론은 그거는 현재의 미국을 제대로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AI 시대 무슨 시대죠? 이런 시대에 지형 결정론이라는 게 특히 세계화 시대에 지형 결정론이라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이론적인 논거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조금 놀란 거는 미국 국방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국방비라는 게 예산의 13.4%예요. 그 다음에 GDP의 3.5%입니다. 도대체가 GDP의 3.5%까지 쓰는 나라가 이 세계에서 몇 나라 됩니까? 사우디라든지 몇 나라 빼고 없습니다. 지금 나토에다가도 계속 2%까지 올리라, 일본도 2%까지 올리라, 한국은 이게 2.8%까지 엄청 높아졌지만은도
이게 GDP, 세계 GDP 1위인데 거기에 3.53%를 쓰고 예산의 14%를 쓰는데 이걸 아주 낮게 평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에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붓어요. 카터의, 제가 저 뭡니까, 그 강연록에서도 나와 있지만 카터가 한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3조 뭐 5조 이렇게 저 전쟁에 돈 쳐넣는데 중국은 1페니도 안 쓰고 고속철 넣고 하니까 18,000마일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그 엄청난 군사비나 전쟁 국가화의 문제를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처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김정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우리 강정구 교수님은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는 입장이어서 저 오늘 또 배우는 입장이고요. 또 몇 가지 질문도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체제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또 우리 김장민 박사님 리얼폴리틱적 관점에서 특히 미국 주류죠. 미국 주류학계의 시점인데 한 시점에서 이렇게 카팅해서 보면은 굉장히 실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역사의 흐름이라는 큰 흐름의 저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리얼폴리틱이. 그런 약점이 있어서 제 의견은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중 대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결 동맹 체제와 평화 공존 공용, 그러니까 상호 존중에 대한 평화 체제의 이 두 개의 구도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혹은 다자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상호 존중과 상호 대화와 통상과 경제를 통해서 공존 경영의 평화 체제로 현재 질서를 바꿔가자라는 입장인데 200~300년의 그 말하자면 패권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는데 정치 군사적인 혹은 금융 경제적인 룰 세팅 그래가지고 정치 군사 혹은 경제 질서의 지배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헤게몬 스테빌리티 시오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한 거는 그 패권이 무너지면 그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걸 수정주의라고 하면서 수정주의를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패권 질서가 무너지면 악마 같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가공적인 위협을 우리한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치 군사적인 거나 금융 경제 체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들고 나온 게 소위 가치동맹,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허구, 완전히 사기극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중 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체제냐 대결 패권 구도의 유지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문제 접근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거죠. 잘못하면은 사회주의는 계획경제고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고 파악하면 큰 우리가 저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는 계획경제가 스탈린식 소비에트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하면 시장 운영에 있어서 뭐 유도 경제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마츠카토라고 게르바르도하고 같이 이제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에 새로운 이론을 주도하고 있는 적인데
마추카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뭡니까 미국이 60년대 달 착륙 아폴로 정책처럼 국가 주도형 경제 운영하는 게 맞다. 그걸 이제 유도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 경제 해석에서 이제 김정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의 성과를 자본가, 소수, 개인주의, 개인의 성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데 이 자본가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본의 자기 이익을 통해서 시장의 성격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는 자본주의는 가장 반시장적이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 사고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소수의 자본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99%, 99.9%를 희생시키는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미국식이 옳은 거냐? 아니면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공동부유의 성과를 가져가는 식으로 유도할 거냐? 라는 게서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조금 더 넓힌 유연적 사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제기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의 실업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 보면은 상반기 중에 600만 명이 취업을 했어요.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은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중국 정부의 이제 목표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면 봉쇄되는 바람에 좀 일시적으로 대학생들, 전문층 등에서 이제 조금 실업률이 조금 높아졌는 것 같은데, 중국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제 농촌 같은데 이제 총관, 촌에 이제 어떤 관료로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직장도 마련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시의 인텔리와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급 인력을 그런 걸 이제 창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속철도라든가 기간 산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민간 소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이제 선두마차 중에서 중국이 지금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기초 산업, 오지 건설이라든가 고속철도 여기에 이제 대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라든가 서구 언론들은 상당히 이제 조그만 문제로 많이 부풀리는데 그렇게 심각한 실업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부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농촌의 빈곤 인구를 전부 이제 해결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2012년 통계 지표가 바뀌어지면서 한 이제 9천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남았었는데, 그걸 작년에 2021년에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 기준도 이제 제가 봤는데 상당히 그냥 수치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높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인민일보 한국판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사실 아까 이제 실증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라든가 우리 활동가분들을 보면은 이게 다 선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말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집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양적으로 일정하게 축적이 되고 많으면 그게 허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의 이런 빈곤의 일소는 공동부유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진위 개수, 불평등 개수가 대단히 높다. 4.6 뭐 이렇게 해서 미국과 가까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많이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사회 성격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판단하는 근거로서 많이 작용했는데 사실 중국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농촌과 도시의 빈부격차입니다. 농촌에는 아시다시피 5억 내지 6억이나 많은 농촌 인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중국에 지금 도시 인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몇 명이 됩니까? 5억 인구면은 9억이 지금 도시 인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시화율이 60%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이건 대단한 성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미국과 비슷한 그런 국토 면적에서 미국은 지금 200만 내지 3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다 그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1인당 대단히 많죠. 근데 중국은 5억 인구가 농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농촌 빈곤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진위 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의 인구만을 보고 도시의 인구만을 보고 그들 안에서 비교를 하면은 진위 계수가 3.0 수준으로 0.3 정도로 내려갑니다. 0.3이면 평균이고 보통이고 좋은 정도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농촌의 빈곤 인구가 해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부에서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 목표를 제기하면서 그 방법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제 많이 제시하고 있죠. 도시의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쭉 그 매년 임금 인상률을 평균 임금 인상률을 이제 통계를 이제 쭉 모아봤는데 최근까지 9% 1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이 가거든요. 임금 인상 투쟁이 한국만큼 격렬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국가가 시장 경제 속에서도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 시스템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기업이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한 이제 임금 인상률로 하면서 다른 이제 사기업들도 민영기업들도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아주 일치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1차 분배가 상당히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2차 분배라고 하면 이제 사회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국의 이제 양로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가입자가 거의 9억입니다. 양로보험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15 내지에서 60세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포괄하고 있다. 직업인구들을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거의 14억 인구가 농촌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밀도에 있어서 즉 의료보험 하면은 이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의 성과를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의 질적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미 한국은 이런 사회 보장제도라고 하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서도 이미 중국에 뒤졌다. 다른 뭐 첨단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이제 3차 분배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이제 대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하게끔 하는 헌금을 내서 기여하는 일종의 자본주의의 자선제도 있죠. 요것까지 포함해서 밀도 있게 이제 공동부유를 해나간다 이런 이제 정책인데 상당히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변화되냐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그 변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미국 중심의 그런 질서가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 동등해지고 러시아를 추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부상하고 그래서 과거에
미중러의 1강 2중 구도가 이제는 2강 미중이 되겠죠. 그다음에 2중 러시아, 인도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면은 중국이 추구하는 거는 미국식의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처럼 세계 패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거니까 미국과 세계 패권 다투지 않는다는 측면은 김정호 박사가 정확하게 지적했고 강정구 선생님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 부분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미국 정도의 군사력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패권을 예를 들어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제가 먼저 30년 안에 일위적 수준에서 퇴조하겠지만 군사 부분은 30년 이상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이. 그래서 그러한 다극 체제에서 미국은 여전히 그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다극 체제의 주도권은 미국의 주도권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3, 40년 이내 이렇게는 극복하지 못할 거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다극 체제 2강 2중 내에서 주도권을 역시 미국에게 있을 가능이 많다는 거고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인 거예요. 지금 경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숙제인 거죠. 바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바로 사회주의 법치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법치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로 미국과 대결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결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핵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시기를 동등하게 대접하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미국이 저항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결국은 공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강대국들이 공존을 하더라도 그 하위 동맹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바로 대리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 간에는 그 전쟁이 안 나누는 공전 상태가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이 대리전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중 간에 이러한 포지션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조건과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다르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 전쟁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리전쟁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 어떤 경쟁이라고 그럴까, 미래 사회를 주도한 핵심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이거든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건데 그 점에서는 점차 중국이 압도적이죠. 아까 강정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하려고 디카플링해서 공급사를 봉쇄를 해가지고 한국을 칩스4로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중국과 교역량을 줄여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대목이 끌려간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스스로 자살골을 하는, 스스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다. 요 얘기를 하나 더 보태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는 아까도 김정호 박사 G2의 이 갈등, 전략 경쟁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대결이다, 반사회주의 대결이라는 것을 좀 비약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반파쇼 국제연합 같은 2차 세계대전 때 미소연합 같은 지금 반미, 미국의 일극 패권에 맞선 국제연합 성격을 갖는단 말이죠. 러시아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리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도 사회주의 몇 나라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영 대결이다, 이렇게 비약해하는 것은 그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의존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실천적으로는. 과거에 소련은 사회주의 모국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하려고 했고 실제 고민테론으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통일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을 활용해서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공동 부유를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탄력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걸 다른 나라에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에 중국 특수 사회주의 같은 개혁 개방을 적용하면은 체제 무너졌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정치 경제적인 체제를 그 인민들 스스로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고, 세계의 이 자주화도 그런 길로 가는 것이지, 마치 중국이 무슨 뭐 모델이고 그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G2 대결의 객관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는 이제 국제 질서의 쟁점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 전략 전술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성격에는 분명히 두 가지 성격을 다 갖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왜 바이든 이 가치 동맹이니 하면서 계속 그런 걸 이제 엮어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제기했던 왜 정치와 경제, 즉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정치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이런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걸 이제 잘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성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체 입장에서 아까 이래결 선생님도 주체의 대응이 중요하다. 절대로 이렇게 필연적인 어떤 결정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의 대응에 있어서 전략 전술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 이제 국제 질서의 주요 모순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패권적 질서, 독점에 반대하는 신민주적 국제 질서의 구축. 이게 주요 모순이다. 이게 가장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괄할 수 있고, 우리 주체에게서도 진보 진영과 변혁 주체에게서도 유리한 주체이다. 이걸 통해서 현재 주요 모순인 이 현대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무너뜨릴 때 사실은 그 이후의 진척이 대단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고자 합니다. 그 아까 그 강정구 선생님 내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난 그 벌써 20년 전에 울산에 가서 한반도 변혁의 중대 변수 중국 이런 걸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강 선생님이나 그 김정호 선생의 입장을 그 근본에 있어서 동의하는 한편, 모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할 경우에 아까 제기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그것도 한 20년 전인데 렉스프레스지를 보니까 20년 전에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토크빌이더라. 그거는 아까 얘기한 3대 대표론과 관련된 구미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중국에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적인 세력이 흥기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벌써 한 7, 8년 전인가요? 북경대하고 청와대, 중국에서 이른바 명문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노학 연계를 했는데 중국이 가혹한 조처를 취했다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그 사회의 모순을 들고 나오는 첫 번째 주자가 젊은이와 학생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중국 당국에서는 탄압을 했다고. 이런 모순을 함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천안문 사태라든지 중국 내부 모순에 대해서 토론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문화 것을 대혁명에 대해서도 그래서 강정우 선생님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닙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도 심지어 높이 평가하는 이런 세력도 있으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오늘 아무튼 그 미중 이 전략 경쟁에 대해서 앞날을 좀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정부와 민중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